엄마,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이제 다 폭로할 거예요. 840일 만에 딸 수진이가 눈을 뜨고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의 기쁨은 그 순간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어요. 수진이 입에서 나온 폭로라는 단어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고백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귀만큼은 또렷했다며 병실에서 벌어진 모든 추악한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위와 그 집안 사람들이 보여준 진짜 얼굴, 의식 잃은 딸 앞에서 나눈 돈 계산과 불륜 이야기, 그리고 수진이가 왜 그 위험한 곳에서 혼자 일해야 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까지 30년 교단 생활로 웬만한 인간 군상은 다 봤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69세가 되어서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내 딸이 당한 모든 치욕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결심했죠. 그 악독한 시댁놈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시간은 느리지만 저울은 정말 기우는지 지금부터 생생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미자, 올해 69살의 퇴직 교사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워낸 보석 같은 딸 하나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매주 집에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 그런 다정한 딸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인 민호도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대학 동기였는데 예의도 바르고 수진이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마트 체인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 며느리라며 수진이를 반겨줬어요. 이런 좋은 집안을 만나다니 수진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제게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거든요. 엄마, 요즘 시댁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정도였는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트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거든요. 야간에도 물류센터 일을 해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만 참아라. 가족이니까 도와야지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2년 전 12월에 그 저주받을 밤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1시 40분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정수진 씨가 중대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긴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주저앉는 줄 알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급히 택시를 잡아탔어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택시 기사님도 제 다급함을 알아채고 밤길을 쌩쌩 달려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응급수술실 안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호와 시댁 식구들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침착했거든요. 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가 왜 이런 일을? 제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민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물류업이 위험한 거예요. 사고가 종종 나죠.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이 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뇌출혈이 매우 심각합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말이에요.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들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시댁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팔레트 더미에 깔린 거였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혼자서 말이죠. 왜 그런 위험한 시간에 딸 혼자 일을 시켰습니까? 제가 따졌을 때 민호는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그게 급하게 처리할 물건이 있어서. 시어머니는 더 뻔뻔했습니다. 원래 물류업이 그런 거예요. 밤에 일하는 게 일상이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수술 후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눈을 뜨는 순간을 놓칠까 두려웠거든요. 매일 새벽이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도 깎아주면서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다고 속삭였어요. 수진아, 빨리 일어나야 해.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낮에는 딸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주고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 반장이었던 성민이가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단다. 수진이도 어릴 때 그림을 참 잘 그렸지? 밤에는 병상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지만 깊이 잠들 수는 없었어요. 딸의 호흡이 조금만 이상해도 벌떡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병문안 횟수였습니다. 사위와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였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매주 한두 번씩 왔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석 달째부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줄어들었어요.
급기야 반년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업이 있어서 매일 올 수는 없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내가 이런 상태인데 남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물류업이 경기가 안 좋아서 바빠요. 수진이 일도 누가 대신 해야 하고 병원비는 보험에서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병원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딸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도 왔는데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병원비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죠? 보험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고요. 딸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그들의 태도였어요. 수진이가 깨어날 거라는 희망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미 끝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가 한 번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제가 없을 때 병실에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몇 번 병실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별거 아니에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작은 CCTV를 병실 구석에 설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딸이 깨어날 때를 놓칠까 봐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감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해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설치했습니다. 화분 뒤에 숨겨두었는데 각도도 완벽했어요. 병실 전체가 다 보이는 위치였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도 컸어요. 병원비야 보험에서 대부분 나왔지만 간병비며 기타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시댁에도 도움을 청해봤지만 시큰둥했습니다. 보험으로 다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연금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걱정해주며 병문안을 와줬어요. 미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자주 왔지만 몇 달 후부터는 뜸해졌어요. 의료진들도 점점 회의적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주치의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었습니다.
아직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 생겼어요. 한 번은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민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응, 보험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으니까 회사 사람이에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와서 수진이 머리맡에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오래 끌 줄 몰랐네. 제가 가까이 가니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수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기적이 아닌 이상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아침에 딸 얼굴을 닦아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진아, 오늘은 봄비가 와. 내가 좋아하던 봄비 말이야. 수진아, 엄마 꿈에 내가 나왔어.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곧 깨어날게라고 하더라. 그런 일상이 8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840일. 정확히 2년 4개월 하고도 10일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창밖에 벚꽃이 피었어.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2년 넘게 기다리면서 몇 번 착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했어요.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빨리 와보세요. 달려온 간호사가 이것저것 확인해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곧 의사도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 순간 저는 2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요? 정말 깨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면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진이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평소 수진이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 진짜 많이 참았어요. 이제 다 폭로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말이야? 폭로가 뭐? 엄마, 제가 2년 동안 이 병실에서 들은 모든 대화를 기억해요. 다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털어놓기 시작한 시집살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속았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너무 잘해주는 줄 알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가 결혼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정말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대형마트 3개를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민호도 대학을 나온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서부터 수진이를 친딸처럼 대했어요. 우리 며느리라며 애정을 듬뿍 보여줬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 때도 하객들 앞에서 수진이를 자랑했고 시댁에서 준비한 예단도 화려했습니다. 신혼집도 아파트 전세로 마련해줬고 친척들이 정말 복받은 며느리네라고 부러워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서 마트 개점 준비를 도우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신혼여행 피로도 풀지 못한 채 새벽부터 일을 시켰던 거죠. 수진이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마트로 나가서 개점 준비를 하고 저녁 10시까지 계산대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루 17시간 노동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월급 문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데 수진이만 50만 원을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을 밝히면 안 된다며 가족인데 뭔 돈이 필요하냐고 했답니다. 심지어 그 50만 원마저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집안 경조사비로 10만 원, 가족 모임비로 5만 원, 시어머니 용돈으로 10만 원씩 깎였거든요. 결국 수진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17시간씩 일해서 25만 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마저도 집에서 먹고 자는데 뭘 쓸 돈이 있냐며 푸대접했어요. 민호도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업이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수진이를 타일렀다고 해요.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더 심각한 건 주말과 휴일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교대로 쉬는데 수진이만은 365일 일해야 했습니다. 명절에도 못 쉬었고 추석이나 설날에도 마트에 나가서 일했어요. 친정에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하면 시집온 며느리가 뭔 친정이냐며 핀잔을 줬답니다. 저는 그때 왜 더 강하게 딸 편을 들어주지 못했을까요? 엄마도 시집살이를 해봤으니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힘들다고 전화할 때마다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지 못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거라는 뻔한 말만 반복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는 사업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상한 물건들을 자꾸 옮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약품 상자인데 라벨이 다 뜯어져 있고 유통기한도 애매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동네 약국들과 손을 잡고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식 경로가 아닌 물품들을 싼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시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고 정리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옮긴 약품들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다시 포장해서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던 거죠. 라벨을 새로 붙이고 날짜를 고치는 일을 수진이가 해야 했답니다. 더 심각한 건 가짜 수입 의약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약들을 정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시켰어요. 이런 일들을 밤중에 몰래 처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밤에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더러운 일의 뒷수습을 모두 수진이가 떠맡았어요. 세무조사가 있다고 하면 장부를 급히 옮기고 의심스러운 물품들을 다른 창고로 빼돌렸습니다. 한 번은 식약처에서 불시 단속을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이 창고로 가서 빨간 박스들을 다 치우라고 했답니다. 5분 안에 처리하라는 지시였어요. 수진이는 뛰어가서 문제가 될 만한 물품들을 모두 숨겼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걸리면 자신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답니다. 안 하면 집안을 망치려고 하냐며 야단을 쳤거든요. 시아버지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돌려가며 재산을 숨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 7개나 됐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탈세를 위한 수법이었던 거죠. 수진이는 그런 부동산 거래의 허위 증인 역할까지 해야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세무서에서 직접 조사를 나왔을 때 일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수진이에게 대본을 외우라고 했답니다. 이 건물은 언제 샀고 돈은 어디서 났는지 다 외워서 똑같이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잘 모른다고 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가족인데 뭘 모른다고 하냐며 내가 안 도와주면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했어요. 이런 불법적인 일들에 수진이가 계속 동원됐습니다. 계약서를 옮기고 서류를 감추고 심지어 가짜 증인 역할까지 시켰어요. 싫다고 하면 가족인데 뭘 그러냐며 내가 안 도와주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답니다. 더 큰 문제는 야간 작업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물품들은 대부분 밤에 이동해야 했거든요. 세무서나 관련 기관의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그런 위험한 물건들을 혼자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바빴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보니까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수진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2시에 또 나가서 5시까지 야간 작업을 했어요. 하루에 겨우 2-3시간만 잘 수 있었던 거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고 하면 젊은 게 뭘 그러냐며 무시했답니다. 한 번은 수진이가 너무 피곤해서 계산대에서 졸다가 시어머니에게 들켰어요.
손님 앞에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크게 혼냈답니다. 집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피곤하냐며 신혼이라고 밤새 놀았냐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어요. 민호는 그런 아내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한다며 오히려 딸을 다그쳤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시댁 편만 들었던 거죠. 한 번은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민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민호가 그럼 이혼할 거냐며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가는 거라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우리 집에서 벌어먹은 주제에 불평불만이 많다는 말까지 했어요. 수진이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또 17시간을 일해야 하나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수진이가 게으르다고 했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끈기가 없다며 자기들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더 가관인 건 다른 며느리들과의 차별 대우였습니다. 시누이들이 올 때는 완전히 손님 대접을 해줬거든요. 시누이들은 얼굴만 비추고 가는데 수진이만 새벽부터 밤까지 준비하고 정리했어요. 명절 때는 더 했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수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렸어요. 혼자서 20명분의 음식을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잘 못한다며 빠지고 수진이만 모든 걸 담당했어요. 제사상 차리고 손님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다 혼자 했습니다. 그러고도 시댁 식구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음식이 좀 짜다, 예전보다 맛이 없다는 말만 했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큰 며느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너무 착해서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던 거죠. 그런 딸의 성격을 이용해서 시댁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겼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일들은 무조건 수진이가 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입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가족인 수진이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시댁의 모든 불법 행위에 연루되게 됐어요. 의약품 불법 유통, 탈세, 차명 재산 은닉 등 이런 일들의 공범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한 번은 수진이가 이런 일은 못하겠다고 거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가짜 약품 라벨을 붙이는 일이었는데 양심상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수진이를 집단으로 몰아붙였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하냐, 은혜를 모르는 년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혼해서 쫓아낼 거냐는 협박도 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며 우리 집에서 벌어먹은 주제라고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3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딸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여행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저를 만나러 올 때도 일찍 들어가야 한다며
항상 서둘렀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밝고 사교적이던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갔어요. 수진이가 그때 전화로 힘들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가 한심했어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살이 빠지고 표정이 어두워져 가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신혼 적응기라고 넘겨버렸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수진이의 변화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던 딸이 점점 초췌해졌어요. 손톱은 항상 깨져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다가 다친 상처들이었어요. 얼굴도 수척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음소리도 밝았는데 점점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 변화들이 모두 시댁에서의 지옥 같은 생활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의 불법 행위들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수진이가 말을 듣고 일을 잘하니까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겼어요. 약품 불법 유통의 규모도 커졌고 탈세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일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은 수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의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존은 고마움이 아니라 더 큰 착취로 이어졌어요. 수진이를 더욱 옥죄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수진이가 사고를 당하게 된 진짜 이유 말이에요. 수진이가 그날 밤에 왜 혼자 물류센터에 있어야 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 위험한 물류센터에서 딸이 혼자 밤새 일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들려준 그날 밤의 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다음날 새벽에 불시조사를 나온다는 제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 증거를 없애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11시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미 하루 17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와 있던 딸을 다시 불러냈던 거죠. 당장 물류센터로 와. 급한 일이 생겼어. 수진이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협박까지 했답니다. 지금 안 하면 우리 가족 모두 감옥 간다. 내가 책임질 거야?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남편인 민호까지 끌어들여서 압박했던 거였습니다.
내가 안 하면 민호도 공범이 되고 너희 둘 다 끝이야. 결국 수진이는 다시 물류센터로 나갔습니다. 혼자서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민호는 피곤하다며 안 나왔어요. 어차피 내가 더 잘하잖아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시아버지도 허리가 아프다며 거부했지만 나중에 안 사실은 그날 밤 골프 모임에 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골프는 칠 수 있는데 급한 일은 못 도와준다는 말이 됩니까? 결국 며느리 혼자 모든 위험한 일을 떠맡게 된 거였습니다. 자정이 넘어 물류센터에 도착한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산더미 같은 증거물들이었어요. 가짜 의약품들, 조작된 장부들, 탈세 관련 서류들을 새벽 5시 전까지 다 처리해야 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 조작된 약품 500박스, 가짜 수입 증명서 2,000장, 이중 장부 10건이나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 물류센터는 안전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팔레트들이 불안정하게 쌓여 있고 조명도 어둡고 CCTV도 고장 나 있었어요. 수상하게도 그날만 고장이었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팔레트들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3단까지만 쌓는데 그날은 5단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위험하게 쌓아놓은 것 같았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수진이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혼자 일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잔 피곤에 지친 상태로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위에 불안정하게 쌓인 팔레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피할 틈도 없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수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한참 후에야 새벽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경비원도 이상하다고 했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순찰을 돌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만약 경비원이 더 늦게 왔다면 수진이는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고 후 시댁의 반응이었어요. 수진이가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증거 인멸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딸 걱정에 정신이 없을 때 그들은 번갈아 가며 물류센터에 가서 나머지 증거들을 없앴어요. 사람이 다쳤는데도 자기들 안전이 더 중요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응급실에서 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시아버지에게 몰래 지시를 내렸답니다. 빨리 가서 나머지 정리해. 새벽에 세무서 올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경찰 조사를 조작한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개인적으로 야근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시킨 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리하던 일이었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래야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 사고로 처리되니까요. 보상금도 안 줘도 되고 회사 책임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했어요. 심지어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에 수진이를 봤다는 다른 직원의 증언을 조작했어요. 그 직원은 실제로는 집에 있었는데 시댁에서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거예요. 수진 씨가 혼자 개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치한 CCTV에 모든 게 찍혀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의식 불명인 동안 병실에서 벌어진 일들 말이에요. 사고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온 사이에 민호가 병실에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동네 약국 사장 딸인 유미라는 28살 여자였습니다. 수진이보다 4살 어린 여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언제부터 만났는지였습니다. 사고 나기 6개월 전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즉, 수진이가 아직 건강할 때부터 불륜 관계였던 거죠. 민호는 그 여자와 병실에서 대놓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아내가 코앞에 있는데도 그랬어요. 심지어 침대에 앉아서 키스까지 했다고 해요. 그들이 나눈 대화는 더욱 역겨웠습니다. 보험금이 3억 정도 나올 거라며 결혼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었어요. 유미는 수진이 보험 가입 내역까지 다 조사해 놨더라고요. 빨리 정리하자며 지겨워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수진이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나눴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도 이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병실에 왔을 때 민호에게 물었어요. 유미랑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 시어머니가 불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깨어나면 복잡해질 뻔했다는 말까지 했어요. 며느리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죽기를 바랐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시댁 식구들이 나눈 또 다른 대화였어요. 수진이가 깨어나면 비리가 다 밝혀질 테니 걱정이라는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생명 유지 장치를 끊으면 된다는 끔찍한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끊을 계획까지 세웠던 거죠. 더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뇌사 판정받고 6개월 후에 장치 끊고 1년 후에 민호 재혼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수진이는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반드시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제가 매일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게 힘이 됐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곁에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함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계속 진행됐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의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주치의에게 뇌사 판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의사들에게도 접촉해서 돈을 주고 뇌사 판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우리 병원 의료진들은 양심적이었습니다. 아직 뇌사는 아니니 더 지켜봐야 한다고 거부했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의미 없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시도도 했어요. 치료비가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뇌사 판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려던 거였어요. 그들이 알아본 병원은 돈만 주면 뇌사 판정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거부해서 무산됐지만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민호와 유미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는 아예 대놓고 만났어요. 병실에서 결혼 계획까지 세웠고 심지어 신혼여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와이로 한 달 정도 가자며 수진이 보험금으로 간다는 말까지 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더욱 역겨웠습니다. 민호도 젊은데 혼자 지내기 힘들겠다며 불륜을 두둔했어요. 유미도 괜찮은 아이고 약국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식불명인데도 이미 다음 며느리를 점 찍어 놓은 거였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유미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미 부모님과도 만나서 상견례 날짜까지 정했다고 해요. 수진이 자리를 벌써 다른 여자로 채울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수진이 보험금을 이미 써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아직 수진이가 죽지도 않았는데 보험금을 먼저 쓴 거예요. 부분 지급이라는 게 있어서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일정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그걸 받아서 이미 다른 용도로 써버렸어요. 무엇에 썼는지 아세요? 민호와 유미가 살 신혼집 계약금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내의 보험금으로 불륜녀와의 신혼집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 계약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수진이가 듣고 있는 병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고도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를 혼자 보낸 것도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시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일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없어져야 모든 비리가 묻히고 보험금도 타고 새로운 여자와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치한 CCTV에 모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도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2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수진이의 말을 들은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CCTV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넘게 쌓인 영상 파일들이 컴퓨터에 가득 저장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깨어날 때를 놓칠까봐 설치했던 CCTV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기억하는 대화들을 토대로 파일을 찾아가며 하나씩 확인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사고 후 일주일째 되는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이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민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가 함께 들어왔는데 바로 수진이가 말했던 유미였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수진이가 누워있는 병상을 힐끗 보더니 바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스킨십을 시작했어요.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심지어 키스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말이에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나눈 대화였어요. 보험금 계산해봤어? 민호가 유미에게 물었습니다. 응, 생명보험 2억, 상해보험 1억 해서 총 3억 정도 나올 거야. 유미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아파트 사고도 충분하겠네. 응, 신축 아파트로. 보고 있어. 2억 5천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수진이는 바로 옆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언제쯤 정리될 것 같아? 유미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 뇌사 판정 나면 바로 정리하고. 민호의 대답에 유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지겨워.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였어요.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며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다니. 영상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에 왔을 때였어요. 민호와 유미가 함께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유미를 맞았어요. 유미야, 왔구나. 어머니가 미안하다. 마치 이미 며느리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유미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한번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참 답답해. 며느리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말투였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뇌사 상태나 다름없다고. 그럼 다행이네. 깨어나면 복잡해질 뻔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어머니라니. 유미랑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어머니. 유미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럼 됐다. 수진이 일 정리되면 바로 결혼 준비하자. 이미 다음 며느리를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영상에는 시아버지도 등장했습니다. 수진이 깨어나면 우리 비리가 다 밝혀질 텐데.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마요. 의사가 뇌사 판정 내릴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생명유지 장치 끊으면 되겠네. 네, 그게 깔끔할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생명유지 장치를 끊을 계획을 세우다니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어요. 3개월 후에 뇌사 판정받고 6개월 후에 장치 끊고 1년 후에 민호 재혼. 이런 단계별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그들은 수진이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민호와 유미가 병실에서 결혼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1달 정도 있다 오자. 좋아. 수진이 보험금으로 신혼여행 가는 거네. 정말 소름 끼치는 대화였습니다. 아내의 보험금으로 불륜녀와 신혼여행을 계획하다니. 심지어 웨딩드레스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래? 화이트 말고 아이보리로 할래. 더 고급스러워 보여. 그래, 수진이 때는 너무 평범했어. 민호가 전 아내를 깎아내리며 유미를 추켜 세웠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듣는 수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영상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사를 압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주치의를 불러서 뇌사 판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자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을 받아들이시라고 했어요. 주치의가 거부하자 시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병원비만 계속 나가고 의미 없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사를 압박했어요. 다행히 주치의는 양심적인 분이었습니다. 아직 뇌사는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해요. 그렇게 거부했지만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영상에는 그들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지방의 어느 병원에서는 돈만 주면 뇌사 판정 해준다더라. 시어머니가 귀띔했어요. 그럼 거기로 옮길까? 어머니가 반대할 텐데. 어머니 몰래 진행하자.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뇌사 판정을 받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영상에서는 보험금 사용 내역이 나왔습니다. 부분 지급받은 돈으로 뭐 샀어?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유미랑 살 집 계약금 넣었어요. 얼마짜리? 2억 5천. 신축이에요. 아직 수진이가 죽지도 않았는데 보험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어요.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수진이 정리되고 3개월 후에요. 너무 빨리 하면 이상해 보일까봐. 장소는 강남의 호텔 대연회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객은 몇 명 정도? 200명 정도요. 수진이 때보다 크게 할 생각이에요. 전 아내보다 더 큰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영상 속에서 유미가 웨딩 카탈로그를 보며 신나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이 드레스 어때? 500만 원짜리야.
좋네. 수진이 보험금으로 사자. 정말 역겨운 대화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도 있었어요. 시댁에서 수진이의 장례식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 병원 장례식장이 괜찮더라. 3일장으로 하자. 너무 길게 하면 돈 많이 나가. 조문객도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수진이가 듣고 있는 바로 옆에서 나눴어요. 심지어 상속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지? 적금이 좀 있고 주식도 조금. 다 민호가 상속받겠네. 당연하지. 남편이니까. 수진이가 죽으면 받을 재산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는데 그 앞에서 불륜을 하고 보험금을 계산하고 장례식 계획까지 세우다니.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수진이의 증언과 CCTV 영상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이제 그들을 법정에 세울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영상 파일들을 USB에 복사해서 여러 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변호사에게, 하나는 경찰에게, 하나는 언론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영상들을 보고 나서 더욱 분노했어요. 엄마,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2년 넘게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복수는 치밀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목을 정리해 보니 엄청났어요. 의약품 불법 유통, 탈세, 차명재산 은닉, 산업재해 은폐, 보험 사기 등등. 각각의 죄목에 대해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할지 조사했습니다. 식약처, 국세청, 노동청, 보험사, 경찰서까지 모든 기관에 동시에 신고할 계획이었어요. 또한 CCTV 영상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불륜과 배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위자료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론에도 제보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했거든요. 시댁의 사회적 매장까지 노리는 거였어요. 수진이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엄마, 제가 기억하는 모든 불법 행위들 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시댁에서 숨겨놓은 비자금 계좌 번호도 알아요. 가짜 약품 거래처 명단도 있어요. 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정말 방대했습니다. 3년 동안 시댁의 모든 불법 행위에 동원됐던 만큼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우리는 며칠에 걸쳐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진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증거들을 더 보강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도 미리 선임해 놓기로 했어요.
이런 복잡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했거든요. 시댁에서는 수진이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병실에 왔을 때 수진이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어색해했어요. 수진아, 깨어나서 다행이야. 민호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봤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민호가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왔는데 딸의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이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많은 걸 보고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마 수진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그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였어요. 2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아, 이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수진이도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대로 복수해요. 우리의 반격이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더 또렷해졌어요. 그 한 달 동안 저희는 복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CCTV 영상과 수진이의 증언을 보고 나서 변호사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희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각 기관에 신고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수진이가 기억하는 모든 불법 행위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의약품 불법 유통 관련해서는 식약처에 신고할 자료를 만들었어요. 가짜 약품 목록, 거래처 명단, 유통 경로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탈세와 차명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자료를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가 숨겨놓은 부동산 목록과 계좌번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수진이의 17시간 근무, 야간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자료도 준비했어요. 민호가 부분 지급받은 보험금을 신혼집 계약금으로 쓴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들을 편집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필요한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불륜 장면, 보험금 계산 장면, 생명유지 장치 제거 계획 등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난 후 저희는 D-데이를 정했습니다. 모든 기관에 동시에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시댁에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저희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어요. 동시에 식약처, 국세청, 노동청, 금융감독원에 각각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언론사에도 제보 자료를 보냈습니다. 오후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국세청이었습니다. 탈세 혐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시댁의 마트와 물류센터, 그리고 시아버지의 부동산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였어요. 의약품 불법 유통은 심각한 공중보건위의 행위라서 긴급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댁과 거래하던 약국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요. 노동청에서도 바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수진이의 17시간 근무와 야간 강제 노동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거든요. 보험사에서는 즉시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급된 부분 지급금에 대한 환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하루아침에 사면 초과가 됐어요. 세무조사, 식약처 조사, 노동청 조사가 동시에 진행됐거든요. 민호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을 때 수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의 결과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년 동안 병실에서 한 말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수진이가 CCTV를 가리키자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CCTV가 있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설마 그게 다 찍혔다는 거야? 네, 유미와 나눈 대화, 보험금 계산, 신혼집 계약, 모든 게 다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사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왔는데 수진이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언제? 시어머니도 다 찍혔어요. 제 생명 유지 장치 끊으려던 계획까지.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눈에 훤히 보였어요. 며칠 후부터 언론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의식불명 며느리 앞에서 불륜과 보험금 계획 세운 시댁. 2년간 병실 CCTV에 포착된 충격적 대화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모든 걸 들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특히 CCTV 영상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됐어요. 마트 매출도 급감했고 단골 손님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조사 결과들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세청 조사에서는 15억 원의 탈세가 적발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차명으로 숨겨놓은 부동산만 해도 20억 원어치였어요. 추징세와 가산세를 합치면
30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식약처 조사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시댁이 유통한 가짜 의약품 중 일부는 중국산 모조품이었는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미 판매된 약품들로 인한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났어요. 집단 소송까지 제기될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수진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 위반 사항이 수십 가지였어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만 해도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민호는 사기, 배임 혐의로 구속됐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각각 탈세, 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미도 보험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들이 계약한 신축 아파트는 당연히 취소됐습니다. 계약금으로 넣었던 돈도 몰수됐고요. 한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CCTV 영상이 워낙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에 민호 측에서는 변론할 여지가 없었어요. 불륜, 배임, 생명경시 등 모든 혐의가 명확했거든요. 결국 민호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수진이 명의의 모든 재산도 수진이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구속된 상태라 실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시댁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시댁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탈세 추징금, 의약품 피해 배상금, 직원 미지급 임금 등을 합치면 5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어요. 마트와 물류센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숨겨놓은 부동산들도 모두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거만하던 시댁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민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징역 2년, 시아버지는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유미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의 사회적 생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아졌거든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한편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재활을 마치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다리에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고 당당해졌어요. 2년간의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시댁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수진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무 시간도 규칙적이고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를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회사였습니다. 저도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예전 교사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도 해주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는 시간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수진이도 조금씩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요가 클래스에 다니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마워요. 만약 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을 지켜낸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왔습니다. 저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수진이는 이제 새로운 사랑도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수진 씨가 좋아요. 그가 한 말이었어요. 저도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1년 후 수진이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시댁에서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를 늘 우선으로 생각하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가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게 가장 기뻤어요. 2년 후 수진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 지난 모든 고생이 다 잊혀졌습니다. 작고 예쁜 손자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희가 잘 키울게요. 수진이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완전한 평화를 찾았어요. 수진이는 좋은 남편과 예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손자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저희는 더 강해졌고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묻습니다. 복수가 정말 의미가 있었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그렇다고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악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의 행동으로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었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참았어요? 수진이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시간은 느리지만 저울은 기운단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정말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수진이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희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